음. 안녕하세요. CSD 랩 산림협력본부장이며 동국대에서 바이오환경과학과 강사로 있는 박동균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집트에서 큰 활동을 하실 텐데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우선 오늘의 주제는 기후변화와 산림 및 탄소 시장의 미래입니다. 어, 이번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여러 가지가 많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산림 분야가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 분야와 UNFCCC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탄소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기후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구가 탄생 초기에 대기가 어떻게 조성되는지 아시는 분이 있는지요? 약 97%가 CO2 이산화탄소로 구성이 되었고 그 나머지가 한 3%랍니다. 즉 CO2가 97%니까 아무런 생물체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약 한 45억 년 전이죠. 그 이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면서 현재는 질소가 약 78%를 차지하고 산소가 20.95% 그리고 기타 1%고 이산화탄소는 약 0.036%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후 변화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증가되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어떻게 45억 년 동안 지구 탄생 초기에서 현재와 같이 이 산소가 늘어났을까요?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제 제일 처음에 바닷속에서 여러 가지 남조류라든지 이런 바닷물 속에서 이 산소가 광합성 작용해서 산소가 생성이 되기 시작했고 거기서 여러 생물체가 나타나면서 그다음에 이제 지구상에 육상 식물들이 나타났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광합성이라고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포토신시스라고 중요한 거는 수과 목재는 이산화탄소를 흡수 저장하고 재생한다. 어떻게 저장할까요? 공식 있죠? 그래서 녹색 식물이 빛과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유기물과 산소를 합성하는 겁니다. 이제 화학적인 작용은 이렇고요. 근데 이제 조금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식물학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태양빛이 있고 대기 중에 CO2가 있고 그다음에 산소가 물과 질소가 땅 속에서 받아들이고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이 나무의 초본의 식물의 몸속에 들어온 C가 나무의 초본에 축적이 되면서 나무는 이렇게 줄기가 점점점 커지는 것은 즉 씨가 축적이 되고 나무가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산림은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이라고 합니다. 싱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식물과 산림이 CO2에 흡수가 되는 거죠. 즉 이것이 지구 초기에 이렇게 화산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식물체 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초기에는 이렇게 하늘이 시커멀 정도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많았는데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C가 식물의 초본류에 이렇게 저장이 되면서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현재와 같이 맑은 하늘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CO2는 나무 산림에 저장이 되고 이로 인해서 오늘날과 같은 깨끗한 하늘을 갖게 됐다는 거죠. 즉 초기에는 CO2 농도가 높아서 그러나 이제 와서는 현재는 이런 여러 가지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대기 중에 CO2가 몸속에 나무의 몸속에
초본부의 몸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감소했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모든 생명체는 탄생과 죽음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나무도 성장하고 죽게 되죠. 새로운 씨앗 종자가 떨어져서 또 숲을 자라나서 새로운 숲을 형성하지만은 오래되고 또 나이가 들어가는 나무나 숲은 사라져가게 됩니다. 즉 이제 저 표면 토지 토양 표면 위에서 이제 점점 썩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CO2를 다시 배출도 하고, 그런데 그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그 중간에 지구 지질 변화가 있었죠. 그러한 지질 변화에 의해서 지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유기체가 나무를 비롯한 유기체가 땅 속으로 지지각 변동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체들이 CO2가 있던 CO2가 석탄, 석유 이런 형태로 지하에 저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일부는 지상에 남아 있지만은 또 지각 변동에 의해서 많은 유기체, 나무, 숲, 풀들이 땅 속에 들어가서 이제 석탄, 석유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맑고 깨끗한 하늘을 유지하게 된 거죠. 그러나 동시에 산림은 배출원입니다. 즉 산불이라든지 산림 파괴,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인구가 적었겠죠. 그러다가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로마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물론 이집트도 피라미드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나무, 목재를 사용했겠습니까? 즉 그 커다란 돌을 움직이기 위해서.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로마 제국도 역시 커다란 건물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유럽의 각지로 흩어져가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니 그렇게 나왔죠. 도로를 만들고. 그다음에 로마 문화는 그 목욕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여러 가지 따뜻한 물을 해가지고 공중 목욕탕이 많이 발생했죠. 많이 유행했죠. 그런 공중 목욕탕에 물을 데우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에너지, 연료가 필요하죠. 그 연료가 목재 연료에서 바이오매스에서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인구가 늘어나니까 집을 지어야 되죠. 그러면 대지가 필요하죠. 또한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땅을 개간을 해서 경작지를 만들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림이 다른 농경지나 주택지나 산업지로 전용이 되면서 숲이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는 숲의 나무에 있던 CO2가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8세기에 산업혁명이 발전했죠. 거기서 중요한 게 증기에너지, 그죠? 증기기관을 발명했죠. 증기기관을 돌리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석탄을 사용했는데, 석탄은 물론 오래 전부터 사용은 해왔으나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가 되죠. 거기에서 땅속에 있는 지하에 있는 석탄을 채굴해서 이제 엔진을 돌리게 되고 기차를 돌리고 그 다음에 공장을 돌려서 대량 생산에 돌입했죠. 그리고 이제 1900년도 초반에 들어서면서는 이제 석유를 또 활용하게 됐죠. 그래서 운송, 수송의 변화가 오고, 이렇게 산림이 산업혁명 이후에는 배출원으로 변했습니다. 즉 산림은 그 에너지의 원천이죠. 18세기 이후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는 석탄과 석유를 주로 썼고, 그러나 이 석탄과 석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깨끗한 하늘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이제 현재는 숲깎이를 통해서 숲을 잘 가꾸는 거죠. 여기에는 신규절임, 새롭게 나무를 심거나 또는 숲 가꾸기, 육림 작업을 해가지고 숲의 가지치기나 감벌 작업을 해서 숲에
나무의 생산성을 높여과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측면에서는 에너지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니까 에너지를 갖다가 전략을 하고 우선은 덜 사용하고 또 고효율 쪽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태양력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지열 아니면 이제 목재 바이오매스 즉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게 돼서 산림이 목재를 생산하니까 목재가 바이오매스가 목질 바이오매스가 신재생 에너지의 원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즉 여기 대기층에 일종의 우리 담요가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면서 담요 같은 형성을 하면서 이렇게 대기층에서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빛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데 일부가 이 담요가 덮고 있는 관계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구상의 대기층에 머무르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된 것이 문제가 되고 이게 지구 온난화에 발생한 거죠. 즉 온실 효과라고 그러죠. 우리가 유리 온실이나 비닐 온실을 지어 놓으면은 그 안에서 바깥에서 여름 햇빛이 들어오지만은 나가는 것은 제약이 되죠. 그래서 따뜻하게 온실을 보호하는 거죠. 이것이 똑같은 식으로 오른쪽 그림에서 그 하늘색 그림과 같이 이것이 그 일종의 담요같이 CO2의 농도가 짙어지면서 들어오는 거는 그대로 들어오지만 나가는 것을 막는 거고 이 온실가스의 원천은 자동차라든지 또 산업에서 나오는 CO2 가정용에서 나오는 CO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했을 때는 그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우리가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만을 포함합니다. 즉 화석연료나 산림파괴에서 즉 화석연료나 산림파괴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이 자연적인 것은 저희가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주로 6가지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것이 지구온난화, 즉 기후변화에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되게 이산화탄소가 그 온실가스의 약 한 77%, 그 연도 또 통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산업혁명 이전에는 약 18세기 산업혁명 이전에는 약 280ppm이었는데 280 ppm이었는데 2020년도는 약 420 ppm이 됐고 2100년도쯤에는 약 한 940 ppm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CO2의 배출원은 화석연료가 한 57%, 그다음에 산림 파괴가 약 한 17%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린하우스 기후변화 요인, 그린하우스 가스는 어디서 나오느냐? 즉, 우리 석유 생산이라든지 또 농작물을 태운다든지 비료를 생산한다든지 우리 산업 공정 과정에서 또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또 그 상업적인 그 농업 그다음에 그 육지의 수송 또 광산 이런 데에서 그린 온실가스가 주로 배출이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강우라든지 눈이 내리는 그 패턴 현상이 일정하지 않고 변화가 오고 또 그 태풍이나 폭풍은 점점 더 강해지고 또 야생동물이라든지 조류의 이런 생활 현상이 바뀌고 또 그 형태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지구상의 온도가 올라가고 또 열파가 몰아치고 또 빙하도 녹고 한발도 점점 심해지고 또 중요한 거는 시베리아 같은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는 거죠. 영구 동토층이 녹게 되면은 거기에 유기물체가 있다가 그 썩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토양이 대기 중에 노출이 되면서 유기체가 부패가 되면서 CO2가 배출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해수면의 온도도 올라가고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흡수하면서 산화작용이 일어나고 또 산호초가 파괴되고 해양 생태계도 패고
이러한 것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또한 그와 동시에 이산화탄소 저장고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생태계에서 바이오매스 카본 스토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거죠. 여기에는 지상부에 있는 바이오매스, 나무라든지 풀식물도 있고, 또 그다음에 소일 오르게닉, 지하부에 SOM에서 여러 가지 소일 오르게닉 매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하는데, 그죠? 땅속에 있는 것들이 솟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닷물에도 이산화탄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닷물에 있는 것들도 흘러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산화탄소 저장고는 주로 육상 생태계, 그다음에 지하에 있고, 그다음에 해상 생태계, 바닷물 속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잠깐 저희가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제는 기후 변화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기후 위기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는데, 온도가 상승하는데 지표면의 온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IPCC 자료인데 이렇게 그 파란 부분이 좀 파란 부분이 그 2.7도, 뭐 1.5도 이상 아주 많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대부분 지역이 1.0도 이상인 것을 표시를 하고 있죠. 1.5도가 넘어가면은 이게 그 일종의 그 임계치, 그 스트레스 홀드라 해가지고 여기를 넘게 되면은 그 무렵부터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미 변한 걸 갖다가 되돌릴 수가 없다는 임계치죠. 그게 1.5도 내지 2도, 2.0도 하는데 2015년도만 하더라도 2.0도를 강조했지만 지금은 1.5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그 근대 기상관측일에 가장 더운 해서 산업화 이전, 즉 1880년, 1920년 평균해 가지고 1.29도씩 이미 1.29도까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기상관측일에 가장 더운 7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온도도 올라가지만 지구 온난화로 이렇게 산 정상부에 있던 눈, 얼음, 빙하가 녹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강우량,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패턴이, 형태가 변하는 거죠. 이 형태가 지난 100년보다도 50년이 더 큰 변화를 초래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 지역이나 또 이런 지역에서는 일부 그 중국 같은 데서는 내리는 강우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강수량이 변화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에선 처음으로 홍수가 나고 이런 큰 피해를 입었죠. 이렇게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은 한발 비가 와서 한발이고 어느 지역은 비가 넘쳐가지고 홍수가 내고 이렇게 이상기온 형태가 계속 예측할 수도 없고 심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해수면이 상승해서 태평양 지역에 투발루라든지 이런 나라가 해수면 1m밖에 안 되면 사라질 위기에 있죠. 그리고 이제 북극의 빙하는 그 여러분 위에는 나타나 있지만 이게 녹는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생각보다는 큰 영향이 있겠지만은 이제 이게 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러나 남극 같은 경우는 남극 대륙은 밑에 육지부가 있고 그 위에 얼음이 있는 겁니다. 이 얼음이 녹게 될 경우에는 정말 커다란 피해가 있는 거죠. 남극 대륙은 바다 표면적의 약 26분의 1이고 얼음 두께는 약 2,000m 이렇게 되는데 이게 녹게 될 경우에는 해수면이 약 66m까지 상승이 되면 인천이나 무슨 바닷가는 거의 다 물에 잠기고 우리 63빌딩 60m까지도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해수면 상승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2100년 이후에도 수천 년간 지속적으로 즉 어느 정도 1.5도 이하로 이렇게 온도를 갖다가 또 2.6도 이하로 이렇게
낮추지 않을 2.0도 이하 낮추지 않을 경우는 이 추세가 더 가속화되게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한편에는 또 이상 한파죠. 우리 엘고라는 전 미국 부통령이 불편한 진실을 했죠.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한쪽에서는 한파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투몰로우라는 영화 같이 온도가 엄청 떨어져가지고 큰 제2의 빙하기가 오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죠. 그 다음에는 이 우리 모래폭풍 황사라고 아시죠? 우리 영어로서는 뭐 DSS, Dust and Sandstorm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모래 입자보다 더 아주 가는 그 먼지와 모래 입자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서방 서쪽에서부터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불어오는 거죠. 물론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는 타클라마스칸, 고비사마, 황토고온에서 이렇게 해서 불어오는 거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혹시 아신지 모르겠는데 2002년도에 중국과 몽골의 국격인 고비 사막에서 그 황사 모래바람이 발생해가지고 불과 3일, 4일 만에 우리나라의 서울을 덮여서 처음으로 학교가 황사로 문을 닫고 비행기가 수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가 큰 건 알 수 있죠. 그리고 황사가 발생했을 때는 발원지에서는 저기압이 형성이 되면은 상승기류를 타고 즉 그 토양 표면에 눈이 녹았기 때문에 토양 표면에 있던 모래먼지 입자, 토양 입자가 가느다란 입자가 서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저기압에 한 상승기류를 타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불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나라로 한반도에 올 때쯤 되면 고기압이 형성이 돼서 하강기류를 타고 우리 대한민국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고기압이 잘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불어서 일본이나 태평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국에만 우리 아시아에만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프리카 지역, 아프리카, 이집트 이런 지역에서도 모래바람, 황사가 발생하면 이 모래바람, 황사가 여기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그 다음에 아마존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기선 2020년 6월 19일에 모래바람 먼지 황사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해서 남미 아마존으로 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황사가 모래바람이 그렇게 나쁘기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황사가 모래바람이 아프리카 아마존에 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은 이 황사에 묻어오는 영양물질들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영양물질들이 여기에 떨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그 작용을 거쳐 가지고서 식물들이 자라고 동물이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그것이 끊어지는 거죠. 즉 자연현상을 어떻게 단칼로 이렇게 사막이 나쁘다 아니면 좋다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게 하나로 다 엮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아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로 연결돼 있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남미도 아프리카와 연결이 돼 있고 이 모래바람이 또 시기와 여러 가지 패턴에 의하면 유럽 쪽으로도 불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집트와 프랑스 이쪽에 또 해를 끼치죠. 이렇게 지구는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보면 우리가 느끼는 변화가 뭘까요? 온도가 올라가죠. 또 한발도 건조하죠. 바람도 세고 태풍도 비 내리는 패턴도 많이도 오고 어떤 데는 적게 오고 그죠? 해수면도 상승이 되고. 그럼 여기서 잠깐 하나 여러분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상, 날씨와 기후의 차이는 아시는죠? 우리 기상, 날씨 예보, 일기 예보 이렇게 하죠. 그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은 기후 위기, 기후 변화라고 했잖아요.
기후 변화라고 할 경우는 좀 장기간의 변화입니다. 오늘은 춥고 내일은 덥고 이러한 것은 그 단기간의 현상은 일종의 날씨 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후는 어느 정도 장기간, 뭐 예를 들면 한 30년 이상 동안에 쭉 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웨더라고 그 기후, 클라이밋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뭐 기상 같은 거는 일기예보는 웨더에서 단기간 한 달, 뭐 일주일, 내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온도가 올라갔다 그 다음 날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기상의 변화라는 것이 아니라 기후 장기간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IPCC 6차 보고서에서 2021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런 그 큰 기후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얘기할 때만 해도 1.5도씨 특별 보고에서는 1.5도가 상승하는 시점을 2030년에서 2050년쯤으로 봤으나 이번 2021년도 보고에서는 2021년도에서 2040년도에 1.5도 정도 올라갈 거다. 그래서 10년가량을 앞당기면서 빨리 무언가를 조치를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거다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 있죠. 그런데 기후가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류는 또 문명이 발전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야 됩니다. 즉 지속 가능한 개발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2015년에 우리 당시 반기문 총장이 주도해서 만든 발표한 유엔의 SDG라는 게 있습니다. 유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해가지고 17개의 목표 고울과 169개의 세부 목표 타켓과 232개의 평가 지표 인디케이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기후변화와 육상 생태계 산림과 관계되는 부분은 13번과 15번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Leaving no one behind. 누구도 뒤에 처지지 않게 우리 다 같이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같이 건전한 환경을 지으면서 앞으로 나가자. 그래서 2015년 전에는 MDG라고 해가지고 새천년 개발 목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고울이 있었는데 이 당시는 주로 환경에 중점을 두고 개발도상국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지원해야 된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2015년도 UN SDG에서는 이제 누구나 다 똑같이 공통의 책임을 지고 같이 일하자. 그래서 환경도 건전성이 지속 가능성이 유지를 돼야 되고 그와 못지않게 사회도 개발이 되고 경제 개발도 유지가 돼야 된다. 즉 환경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경제 개발과 사회 안정, 사회 개발, 환경 이것이 다 동등하게 똑같은 비중을 두고서 다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개발과 SDG를 보면은 제일 밑에 기본이 되는 건 역시 생태계, 바이오스피어가 있고 그 외에 사회, 소사이어티가 있고 맨 마지막에 경제 발전입니다. 그 중요도에서는 생물 밑에 바이오스피어, 소사이어티, 이코노미 그리고 17개가 요 각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조금 더 다시 보면 환경과 개발에서 환경과 사회와 경제가 똑같이 교집합을 이루는 부분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환경, 사회, 경제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경제 부분, 경제적 영역이 아주 제일 작고 그 바깥이 사회적 영역, 사회 부분, 소셜 부분이고 제일 바깥에가 이콜로지, 인바이러먼트, 생태학적 영역이라는 거죠.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리질리언스, 탄력성, 회복성이라고 하죠. 이것을 유지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있는 카본 뉴트럴 혹은 카본 넷제로, 그렇죠? 넷제로라는 말을 많이 쓰고 ESG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기후변화,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강력한 게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 이것이 기후위기랍니다. 클라이밋 크라이시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온도를 낮춰야 되고 온도를 낮추려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니까 탄소 중립, 그죠? 넷제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5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는 이제 우리 농업과 산림 부분에서 현재와 미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 즉 이제 이전에는 온실가스 증가, 기후변화 회복이 있었고 교토정서 파리 협정이 있었고, 즉 그렇지만은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주의식, 그다음 이해관계 이제 했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변해서 ESG를 개념을 도입해서 사회나 국가 인류가 추구하는 비전은 건강한 사회, 스마트한 사회, 안전한 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추구하게 되어 있고요. 산림 보존에 있어서 산림이 이러한 것에 지속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통해서 SDG에 달성할 수 있다는 거고. 왜 기후 변화 대 산림이 중요하냐면 산림이 신규 조름이나 재조름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크고 비용이 제일 적게 들기 때문에 산림이 중요하다는 거고, 산림 기반한 미래 사회, 자원순환형 사회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SFM을 통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이룩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지역 순환형 임업 혹은 산림자원 순환 경제에서 나무를 심어서부터 이용하는 이러한 체제로서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많이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또 흡수하고 배출을 줄이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네이처 베이스드 솔루션, 자연 기반 해법에 의해서, 그 중에서 자연 기반 해법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는 이제 혼농임업과 그다음에 이제 산림을 잘 보호하자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27차 총회에서도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세계 산림 전형을 살펴보면은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브라질, 또 그 아마존, 또 그 인도네시아에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산림 면적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 산림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산불과 그다음에 화전, 그다음에 그 상업용 목적으로 산림 별채, 이러한 것들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수비, 산림 전용이, 즉 산림이 파괴돼서 농경지라든지 이런 곳을 가는 것이 CO2 배출의 두 번째로 큰 원인이고, 열대림이 전 세계 40%를 차지하고, 또 열대림 나무들이 온대림보다도 그 CO2를 함유할 수 있는 양이 50%나 많기 때문에 열대림을 보존하자라는 것이 그 문제 해결의 중심으로 대두된 거고, 그래서 열대림이 감소가 있었으니까 이 감소를 줄이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주로 브라질, 콩고,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페루 이런 나라들이고요. 열대림이 파괴되는 거는 주로 이제 열대 지방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열대림을 보호하자는 거고, 벌목, 벌채를 줄이고, 또 이런 가축 같은 거 초지 조성을 좀 줄이고, 팜오일, 오일 같은 팜 농장으로 대규모 팜 상업 농원하는 것을 좀 줄이고, 작물 재배, 카바사바를 통해서 혼농임업도 좀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들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어디서 많이 하냐면 역시 브라질 아마존이라든지 그 아프리카 콩고 열대 지역에서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산림이 숲이 사라지면서 배출하는 양이나 또 그 숲이 흡수하는 양을 따지면 약 6기가톤 정도가 숲이 생태계가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UNFCCC 협상에 이제 가시니까 1992년도에 운세다란 지구 정상회의가 브라질 리우이스에 있었고, 여기서 세계 3대 환경 협약이 나왔습니다. 기후변화 협약 UNFCCC, 생물 다양성 협약 CBD, 그다음에 사막화 방지약 UNCCD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파리 협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산림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REDD라는 것이 2015년도에 대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협약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1992년도 지구 정상에서 채택이 되었고, 약 195개국으로 되어 있는 다자간 환경협약이고, 온실가스 의무 감축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즉 선언적으로 야 우리 같이 노력을 하자 이러지, 이걸 안 지키면은 처벌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은 캅 이번에 26차죠. 당사국 총회가 있고, 거기에 이어서 교토정서 당사자회 CMP라는 것이 있고, 또 상설 부속기구 SB 밑에 과학자문기구인 SBSTA, 섭스타, 그다음 이행부속기구 SBI 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제 최근에는 파리 협정에 관한 특별협정
작업반 APA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책임 협상회는 연 1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설 부속 기구는 연 2회 5월, 6월, 그다음에 11월 그 12월 뭐 2주차에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협상에서는 교토정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리 협정에서 중요한 거는 온도를 1.5도씨 이하로 하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선진국들이 최소 연 100억 달러씩을 지원해서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후진국을 도와주고 개발도상국을 도와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을 하자고 그랬는데 잘 지켜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토정서와 파리협정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CBDR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별화된 공통의 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라고 합니다. 즉 교토정서에서는 선진국만 책임이 있었으나 이제 파리협정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책임이 있었고 그래서 다 같이 온실가스를 줄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파리협정에서 산림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파리협정 4조과 5조의 산림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에. 즉 REDD라는 것은 산림 전용, 산림이 황폐인데 이것을 끊자.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완화시키자. 가난도 끊자.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대체소득을 개발하자는 것이 REDD입니다. REDD는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Degradation and Conservation 이런 5가지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1992년부터 시작해서 약 2021년도에 룰북이 확정이 되면서 이제 탄소 배출권이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RED는 처음에 RED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산림 전용만 들어갔다. 그다음에 산림이 황폐화되는 것을 포함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되니까 그냥 하나로 하자. RED 플러스에서 보존과 카본 이산화탄소 축적을 늘리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함으로써 인해 가지고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줄이자. 즉 REDD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숲을 보존해서 이만큼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그 줄이는 노력을 한 나라에는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고요. 또한 그 처음으로 여러 가지 이제 있겠지만은 그 GCF 지구환경금융기구에서 그 돈을 지불해 줬습니다. 즉 이렇게 그 브라질 같은 경우는 평소에 배출해둔 양에서 지난 몇 년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서 요 이산화탄소량을 계산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6.5기가톤이라서 탄소 1톤당 5달러씩 해서 330억 달러를 계산해내고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해가지고 약 9,600만 달러 뭐 이렇게 브라질, 에콰도르, 칠레, 파라과이, 콜롬비아에 현금으로 5억 불 정도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국제기구에서 했지만은 자발적 시장, 의무 감축 시장해주고 자발적 시장에서는 그 기업 간에 아니면 어떤 그 NGO 단체 간에 서로 이산화 배출을 줄인 양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있고 의무 감축 시장에서는 국가 간에 그 탄소 줄인 탄소량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이 탄소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시장은 회사나 개인이 하는 거고 그다음 의무 감축 시장은 법적인 감축 의무를 가지고 있는 주체, 즉 기업에서는 정부가 너 이산화탄소를 얼마를 줄여라 하는 양을 지정해 주는데 그것이 의무 감축 시장이고 한국에서는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즉 A 회사가 이만큼의 배출을 하는 것이 중요해지는데 실제로 배출을 적게 하고 역시 남으면 이 남아있는 양을 줄이지 못한 국가한테 판다는 거죠. 예, 그것이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숲에 활용을 못하니까 원주민들의 반발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원주민의 권한이라든지 생계를 보장하는 이러한 부분의 세이프가드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38개 국가와 함께 산림협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파라과이에서는 불과 3년 만에 약 한 5m가 넘는 이러한 그 숲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또 평화의 숲이라 해가지고 산림청은 P4G라는 단체와 함께 나무도 심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무만 심어서는 이게 나무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제성이 안 맞기 때문에 다른 거와 혼농이법과 즉
바로 현금이 들어와 있는 것과 같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NGO 단체에서는 몽골에서 나무를 심기로 해서 이 그 황폐화된 숲을 풀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산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무 심기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 29일 날 에티오피아의 아비 아메드라는 대통령은 총리는 12시간 만에 3억 5,3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는 1년에 약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에서는 12시간 만에 3억 5,300만 그루를 심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렇게 무분별하게 파리 협정, 그다음에 뭐 본 챌린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2030년까지 나무 심기를 하자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심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여기에 가장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는 땅은 어디입니까? 주로 농경지나 이렇게 되는데 농경지가 자라지면 식량의 문제가 있죠.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숲을 보존하기 위해서 REDD라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고 REDD를 통해서 개발도상국 현금을 지원하는데 이제 규모라든지 지속 가능성, 포용성 이런 부분이 REDD 미래가 조금 달려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집트에서는 UNFC 산림 분야 협상이 미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기회가 되시면 산림청에 김래연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셔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9일날 만나게 되면은 UNFCC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산림 분야 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견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